플랜더스의 개. 지은이 위다. 낭독 성우 루비. 위다. 영국 서퍽주 베리세인트에서 태어났습니다. 1860년 포도밭 그랜빌이란 소설을 잡지에 연재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죠. 동물 이야기도 여러 편 썼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872년에 쓴 플랜더스의 개입니다. 이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과 감동적인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넬로 파트라슈를 만나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친구였다. 넬로는 아르덴에서 태어난 꼬마였고 파트라슈는 몸집이 큰 플랜더스 지방의 개였다. 둘은 살아온 횟수로 계산하면 똑같은 나이였지만 실제로는 넬로는 어린 꼬마였고 파트라슈는 늙은 개였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언제나 함께 지냈다. 둘 다 부모를 잃은 처지였고 몹시 가난했으며 한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둘의 우정을 이어주는 끈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정이 더 깊어져서 더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안트베르펜에서 조금 떨어진 플랜더스 지방의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살았다. 마을 주위로는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마을을 통과하는 큰 운하를 따라 길게 늘어선 포플러와 오리나무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햇볕에 반짝거리는 잎을 흔들어대곤 했다. 마을에는 헛간과 텃밭이 딸린 농부들의 집이 20채 남짓 서 있었다. 집들마다 밝은 녹색이나 파란색의 덧문이 있고 빨간색 혹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지붕에 담벼락은 모두 흰색이었는데 햇살이 밝은 날은 하얀 벽들이 눈처럼 밝게 빛나곤 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풍차 방앗간이 있었다. 작은 이끼가 자라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오래된 풍차 방앗간이야말로 나지막한 집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오래전 날개가 선명한 빨간색일 때 풍차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건 이미 50년도 더 된 이야기로 나폴레옹의 병사들을 위해 밀가루를 빻았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풍차의 날개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햇볕에 발해 불구죽죽한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게다가 기능상의 문제도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저 혼자서 움직이기도 했다. 관절염에 걸린 노인네의 팔다리처럼 삐걱거리면서. 하지만 이 풍차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재구시를 다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풍차를 두고 다른 마을의 풍차방앗간에 가서 곡식을 빻는 이 일은 자기 마을 풍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들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이 풍차만큼이나 애정을 가진 또 하나의 건물은 풍차 건너편에 있는 작은 성당이었다. 회색 지붕의 성당 종탑에서는 아침과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어김없이 종이 울리곤 했다. 유럽의 낮은 지대 해안가에 있는 성당의 종소리가 흔히 그렇듯이 이 교회의 종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날마다 작은 오두막에서 그 슬픈 종소리를 들었다. 외딴 집인 그 오두막 앞으로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푸른 들판은 마치 파도가 자는 고요한 바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들판 건너 북동쪽으로는 까마득히 솟아있는 안트베르펜시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뾰족한 종탑이 보였다. 이 오두막에는 가난한 예한다스 영감님도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낸 영감님은 아직도 젊었을 때 겪었던 전쟁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 마을에도 군인들이 발자국을 남기고 지나갔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영감님은 빈털털이었다. 영감님이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것도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었다. 예한다스 영감님이 80살이 되었을 무렵 작은 도시 스타벨로트 근처의 아르덴 마을에 살던 영감님의 딸이 죽었다. 그 딸이 2살배기 아들을 남기고 떠나자 영감님은 어린 손자를 떠맡게 되었다.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에 부치는 처지였지만 영감님은 아무 불평 없이 손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기의 이름은 니콜라스였으나 영감님은 넬로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넬로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어느덧 넬로는 영감님에게 기쁨의 샘이 되었다. 영감님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더없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넬로가 있어 무척이나 행복했다. 예한다스 영감님의 오두막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흙집이었지만 바닷물에 씻긴 조가비처럼 깨끗했다. 오두막 주변에는 콩과 호박과 몇 가지 채소들이 자라는 자그마한 텃밭이 있었다. 영감님과 손자의 살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했다. 걸핏하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무엇이든 단 한 번도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여기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 집에는 사랑이 넘쳤다. 넬로는 귀엽고 천진난만하며 진실하고 착한 아이였다. 할아버지와 넬로는 비록 딱딱한 빵 몇 조각, 양배추 몇 잎을 먹으면서도 늘 감사하게 여겼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개 파트라슈가 곁에 있는 한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파트라슈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넬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파트라슈는 두 사람의 보물창고이자 곡식창고였고 금덩어리를 넣어둔 금고였으며 돈이 나오는 유술지팡이와도 같았다. 그리고 끼니를 해결해주는 가장이자 일꾼이었으며 두 사람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만약 파트라슈가 죽거나 두 사람을 떠났다면 할아버지와 손자 역시 살기 어려워서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파트라슈는 한마디로 두 사람의 머리와 손과 발을 대신하는 존재였다. 두 사람의 생명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한다스 영감님은 다리를 저는 노인네였고 넬로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래서 파트라슈는 두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었다. 플랜더스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파트라슈는 온몸이 누런 털로 덮였고 큼직한 머리에 두 귀는 늑대처럼 쫑긋 선 모습이었다. 게다가 근육이 발달한 튼튼한 다리에 넓적한 발을 가지고 있었다. 플랜더스 개들은 그렇게 발달한 근육으로 대대손손 주인들을 도와서 힘든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트라슈의 몸에도 수백 년 동안 지독한 학대를 받으면서 힘든 일을 해온 그의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플랜더스의 개들은 오랫동안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도왔는데 보통은 무거운 짐수레를 끄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플랜더스의 개들은 짐수레를 끄느라 살거죽이 벗겨져도 고통을 참았고 피를 흘리면서도 묵묵히 일을 했다. 대부분의 개들은 차가운 길거리에 쓰러져 최후를 맞을 때까지 일을 했는데 그것이 플랜더스 개들의 운명이었다. 파트라슈의 어미 역시 평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살다가 죽었다. 파트라슈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미의 힘든 삶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돌멩이가 울퉁불퉁한 험한 길, 강한 햇볕을 피할 만한 그늘 하나 없는 길을 끝도 없이 걸어야 했다. 걸핏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채찍질을 당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교회도 다녔지만 개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파트라슈는 태어난 지 고작 13달밖에 안 되었을 때부터 장돌뱅이 철물상에 수레를 끌어야 했다. 그 무거운 철물상에 수레를 끌고 파트라슈는 바닷가 마을에서부터 산골짜기 마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린 파트라슈가 너무 힘들어하자 철물상 주인은 파트라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새 주인은 브라반트에서 태어난 떠돌이 자파상이었는데 술고래일 뿐 아니라 악마처럼 성격이 난폭했다. 파트라슈는 그 사람 밑에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짐승을 학대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이 자파상의 짐수레에는 솥단지와 프라이팬, 양동이, 사기그릇, 놋그릇 등 부엌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었다. 파트라슈는 그 무거운 짐수레를 혼자서 끌어야 했다. 주인은 수레 옆에서 담뱃대를 물고 어슬렁거리며 걸을 뿐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술집이 눈에 띄면 어김없이 들러서 한 잔씩 걸치곤 했다. 다행히 파트라슈는 몸집이 커질수록 아주 힘센 개가 되었다. 파트라슈가 하루 종일 철물상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체력 덕분이었다. 파트라슈는 4발 가진 동물 중에 가장 참을성이 있고 일 잘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넉넉한 먹이가 아니라 욕지거리와 채찍뿐이었다. 파트라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시간을 용케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토록 충직하게 일하는 개들에게 플랜더스 사람들이 주는 것은 품삯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파트라슈는 이 지독한 고통의 세월을 몇 년이나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햇볕은 찌는 듯했고 끝도 없이 이어진 길에서는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더운 데다 그날따라 짐수레에는 사기 그릇과 노쇠 그릇이 잔뜩 실려 있어서 무겁기 짝이 없었다. 파트라슈가 혀를 빼물고 헉헉거리며 수레를 끄는 동안 주인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다른 때처럼 곁에서 어기적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나마 날씨가 더운 탓에 채찍을 휘두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주인은 길가에 선술집이 나타나면 곧장 들러서 맥주로 목을 축이곤 했다. 하지만 파트라슈에게는 개울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실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파트라슈는 하루 종일 굶은 채 무거운 수레를 끌면서 걷고 또 걸었다. 끔찍한 노동은 12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땡볕이 내리쬐는 흙먼지 나는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던 파트라슈는 어느 순간 온몸이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가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생전 처음 몇 걸음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거품을 문 채 길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파트라슈는 땡볕이 쏟아지고 흙먼지가 덮인 길 한가운데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아파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주인은 먹이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이 파트라슈에게 욕을 퍼부어대면서 발로 차더니 마침내 참나무 몽둥이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마치 파트라슈에게 힘을 주는 약이라도 되는 듯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파트라슈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주인의 욕설조차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주인이 고함을 치면서 발로 차는 것을 느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허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품을 물고 죽은 듯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주인은 개의 갈비뼈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트라슈가 이미 죽었거나 적어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 듯했다. 누군가 가죽을 벗겨서 장갑이라도 만들지 않는 한 이제 파트라슈는 더 이상 쓸모없는 개가 된 것이다. 주인은 작별 인사 대신 파트라슈에게 마지막으로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다. 주인은 파트라슈의 몸에서 짐수레와 연결된 가죽끈을 풀어냈다. 그러고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듯 파트라슈의 몸을 힘껏 발로 차서 길가의 풀이 무성한 도랑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파트라슈가 끌던 짐수레를 끌고 천천히 오르막길을 걸어가면서 욕설을 해댔다. 파트라슈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 개는 극성스럽게 달려드는 개미와 까마귀들의 먹이가 될 운명이었다. 이 철물상은 명절 하루 전에 열리는 장터에서 한몫 보려고 로뱅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시장에 가서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좋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파트라슈가 죽게 되자 주인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파트라슈만큼 힘세고 인내심 강한 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몇 해 동안 자신을 대신해서 그 힘든 일을 해왔던 파트라슈가 가엾다는 생각 따위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다. 단지 파트라슈가 끌던 무거운 짐수레를 제 자신이 끌고 가야 하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질 뿐이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어슬렁거리는 덩치 큰 개가 보이면 슬쩍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난 2해 동안 그는 파트라슈를 정말 쉬지 않고 부려먹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파트라슈 덕분에 제법 돈도 벌었다. 하지만 이 사내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 로뱅에 가면 그는 때때로 구걸도 하고 도둑질도 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돈으로 술을 퍼마시고 즐겼다.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혹사시켰던 개의 파트라슈가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고 시궁창에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에게는 죽어가는 개에게 나누어줄 동정심 따윈 손톱만큼도 없었다. 더 이상 짐수레를 끌지 못하게 된 파트라슈가 숨이 끊어지든 산채로 까마귀에게 눈이 뽑히든 자기가 상관할 바는 없다고 여겼다.
파트라슈는 도랑가 풀숲에 처박힌 채 그대로 늘어져 있었다. 명절을 앞둔 때라 길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차를 탄 사람들, 노새를 끌고 가는 사람들, 혹은 걸어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발길을 재촉하며 루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죽어가는 파트라슈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더러는 파트라슈를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갔다. 그들에게 파트라슈는 그저 죽어가는 개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고 개 한 마리가 죽어가는 것쯤은 대단치 않은 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람들 사이로 허리가 굽은 채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노인이 천천히 길을 가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보아 그 노인은 루뱅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아도 가난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노인은 유쾌한 표정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때 무심코 도랑가를 내려다보던 노인이 죽어가는 파트라슈를 발견했다. 잠시 멈춰서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은 천천히 풀숲을 헤치고 도랑가로 내려왔다. 그리고 죽어가는 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동정심이 가득한 눈길로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 노인의 곁에는 볼이 발그레한 서너 살쯤 된 금발머리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노인을 따라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풀숲을 헤치고 도랑가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죽은 듯 쓰러져 있는 크고 가엾은 개를 맑은 눈빛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이 예한다스 영감님과 넬로가 파트라슈와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영감님은 파트라슈를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늙고 다리를 저는 노인이 축 늘어진 큰 개를 끌고 가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영감님은 열이 펄펄 난 채 죽어가는 파트라슈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다행히 영감님의 오두막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집에 도착한 영감님은 파트라슈의 몸을 잘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렇게 정성껏 돌봐준 덕인지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몇 시간 쉬고 난 파트라슈는 기적처럼 기운을 차렸다. 파트라슈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서 누런 네 다리로 다시 섰다. 하지만 그 후로도 파트라슈는 오랫동안 심하게 앓았다. 몸이 쑤셔서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감님과 넬로는 정성을 다해서 파트라슈를 보살폈다. 파트라슈는 오두막의 한쪽에 부드러운 건초를 깔아서 만든 자리에 누워서 자고 또 잤다. 게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랑스러운 손길로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 욕을 먹거나 채찍질을 당하지도 않았다. 파트라슈는 자기에게 그런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영감님과 넬로는 밤마다 파트라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건 파트라슈가 살아있다는 표시였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파트라슈가 힘이 실린 다리로 꼿꼿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컹컹 짖었을 때 할아버지와 넬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 사람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 넬로는 파트라슈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까지 해주었다. 오랫동안 짐수레를 끄느라 가죽끈에 쓸려서 털이 다 벗겨진 그 목에 넬로가 부드러운 입술로 뽀뽀를 했을 때 파트라슈는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파트라슈는 일을 시키지도 않고 매를 들지도 않고 다정하게 돌봐주는 두 사람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와 넬로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낱말풀이. 안트베르펜, 벨기에의 서북부에 있는 도시. 벨기에에서 가장 큰 무역 항구로서 16세기에는 유럽의 무역, 금융 중심지였음. 잡화상, 여러 가지 잡다한 일용품을 파는 장사. 플랜더스, 벨기에의 북쪽 지방을 이르는 말로 플랑드르라고도 함. 이 수레를 끄는 파트라슈. 예안다스 영감님은 날마다 젖소를 가진 이웃들이 짜낸 우유를 통에 담아 조그만 수레에 싣고 안트베르펜까지 나르는 일을 했다. 그나마 마을 사람들이 정직한 이 영감님께 그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영감님은 넬로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다. 적어도 젖소를 가진 이웃들은 영감님보다는 부자들이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집안일을 하고 농장을 돌보는 동안 우유를 나르는 일을 해줄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영감님에게 우유 배달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영감님은 이미 80살이 넘었고 성치 않은 몸으로 우유 수레를 끌고 5km가 넘는 거리를 가는 것이 힘에 부쳤다. 파트라슈는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영감님이 날마다 우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영감님이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파트라슈는 짐수레 앞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섰다. 영감님이 나와 보니 파트라슈가 수레의 손잡이 사이에 서서 영감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 제가 수레를 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예안다스 영감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영감님은 평소에도 가죽끈으로 옥매인 채 힘든 일을 하는 개들을 가엾게 여겼던 터였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 수레를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로 손잡이를 물고 끄는 신용을 했다. 영감님은 결국 파트라슈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수레의 연결 부분을 조금 고쳐서 파트라슈의 몸에 가죽끈을 연결해 주었다. 파트라슈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날부터 파트라슈는 아침마다 우유통을 실은 영감님의 짐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자 파트라슈는 영감님에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늙고 다리까지 저는 영감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짐수레를 끄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파트라슈가 없었다면 짐수레는 눈길 어딘가에 처박히고 영감님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을 것이다. 예안다스 영감님은 그 여름날 죽어가는 파트라슈를 만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겼다. 한편 파트라슈는 영감님의 일을 돕는 것이 행복했다. 반짝이는 노쇠 우유통이 실린 초록색 작은 짐수레를 끄는 일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게다가 곁에는 언제나 다정한 모습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영감님이 있으니 즐겁기만 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짐수레를 끄는 파트라슈에게 걸핏하면 욕을 하고 채찍을 휘둘렀던 예전 주인을 생각하면 영감님과 함께하는 나날은 천국에서 지내는 것 같았다.
오후 3시쯤 우유 배달 일이 끝나면 바드라슈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양지 쪽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넬로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 마음껏 뛰놀기도 했다. 이따금 다른 개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행복이었다. 어느 날 파트라슈는 예전 주인이 어느 장터에서 술에 취해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언젠가 전 주인을 만나 다시 끌려가면 어쩌나 불안해하던 파트라슈의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렇게 2, 3년이 흘렀을 때 예안다스 영감님은 더 이상 우유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관절염 때문에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파트라슈가 끄는 수레를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넬로가 할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기로 했다. 넬로는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안트베르펜 시내에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게다가 믿음직한 파트라슈와 함께하는 일이었다. 넬로가 우유를 팔고 돈을 받아다 이웃 농가에 가져다 주는 일을 성실하게 해냈기에 마을 사람 모두 넬로를 믿고 일을 맡겼다. 넬로는 아주 잘생긴 소년으로 자라났다. 다정한 갈색 눈동자에 두 볼은 여전히 발그레했다. 특히 목덜미에서 구불거리는 금발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넬로와 파트라슈가 길을 지나갈 때면 많은 화가들이 다투어 둘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노스의 우유통을 실은 초록색 짐수레를 끄는 파트라슈의 모습도 아름다웠다. 튼튼한 어깨를 가진 파트라슈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목줄에 매단 방울이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옆에서는 나막신을 신은 꼬마 아이가 부지런히 수레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진하고도 의젓한 모습은 루벤스가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둘이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이안다스 영감님은 안심했다. 이제는 넬로와 파트라슈가 오두막을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고 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영감님의 일이었다. 그 사이 영감님은 손자와 개가 무사히 일을 마치도록 기도도 하고 잠깐씩 졸기도 했다. 오후 3시가 되면 영감님은 다시 문간에서 넬로와 파트라슈가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집에 도착하여 넬로가 몸에서 가죽끈을 풀어주면 파트라슈는 한달음에 달려가 영감님에게 안기곤 했다. 넬로는 할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이들 가족은 수프나 우유를 곁들인 호밀빵으로 초라한 저녁 식사를 마치곤 했다. 회색 성당의 종탑 위로 노을이 걸리고 주위를 둘러싼 드넓은 들판 위에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어둠이 내리면 영감님과 넬로는 기도를 하고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다. 세월이 좀 더 흘러갔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우유를 날랐다. 이제 넬로는 조금 더 자랐고 파트라슈는 여전히 힘이 넘쳤다. 넬로가 사는 마을은 그다지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다. 어쩌면 루벤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중에서 가장 초라한 곳일지도 모른다. 멀리 우뚝 서서 간간히 종소리를 울려대는 회색 종탑을 빼고 주위는 온통 유채밭과 밀밭이 이어지는 들판뿐이었다. 그 들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이나 이삭 줍는 사람,
또는 낫가리나 나무꾼의 나무찜들이 두드러져 보일 만큼 풍경은 쓸쓸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이 푸른 땅은 아주 기름졌고 지평선까지 닿아 있는 시원한 풍경은 그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물가에는 잎이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길가 잡초 사이엔 들꽃이 피어 있었다. 가끔 수로를 따라 육중한 바지선이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면 배 위에 초록색 통들과 색색까지 깃발들이 나뭇잎과 대비되어 멋진 광경이 펼쳐졌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주변이 탁 트인 이 마을을 사랑했다. 둘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넬로와 파트라슈는 을의 운하 가장자리의 무성한 풀밭에 누워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면 배들이 실어오는 산뜻하고 짭짜름한 바다 냄새가 꽃향기에 섞여 밀려오곤 했다. 이안다스 영감님의 오두막에는 여름 내내 포도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싱싱한 잎을 뽐냈다. 비록 포도 하나를 열리지 않는 나무였지만 이 나뭇잎이 오두막을 제법 근사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겨울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엉성하게 지어진 오두막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쳤다. 잎사귀가 다 떨어져 덩굴만 남은 포도나무는 오두막을 한층 더 황량하게 만들었다. 어떤 날은 오두막 바닥이 살짝 얼어붙을 만큼 날씨가 추웠다. 이른 아침에 부는 바람은 살갗을 저미는 듯 따갑기까지 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그 바람 속을 헤치고 일을 하러 나가야 했다. 넬로의 희고 가는 다리는 추위 속에서 꽁꽁 얼다시피 했고 튼튼한 파트라슈의 발에서도 가끔 얼음에 베어 피가 배어나곤 했다. 그렇게 일하고도 그들은 하루 세 끼를 넉넉하게 먹을 수 없었다. 겨울은 참으로 춥고 배고픈 계절이었다. 그래도 넬로와 파트라슈는 씩씩하게 일했다. 나막신을 신은 넬로는 열심히 걸었고 파트라슈도 목에 달린 방울을 쩔렁거리며 네 발을 부지런히 옮겨 디뎠다. 이따금 안트베르펜에서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들이 따뜻한 수프와 빵 한 조각을 주기도 했고 배달받은 우유를 조금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거리의 상인들은 파트라슈의 수레에 땔감을 한 짐 올려놓아 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넬로와 파트라슈는 한층 더 행복해져서 뜀박질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겨울에는 어둠이 빨리 내렸다. 넬로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쁨에 찬 얼굴로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이들 가족에게는 행복한 날들이기도 했다. 특히 파트라슈는 세상에서 할아버지 집만큼 행복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 거리에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채찍질을 당하는 개들이 많았다. 파트라슈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런 개들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 개들이 머지않아 병들고 굶주린 끝에 주인에게 버림받고 죽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트라슈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굶주릴 때도 많고 한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한겨울에는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일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 거친 길과 날카로운 돌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는 일도 많았다. 나이가 먹을수록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썼다. 무엇보다 자기를 바라보는 넬로와 할아버지의 다정한 눈빛을 보면 힘이 불끈 솟았다. 두 사람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파트라슈에게는 이따금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안트베르펜과 관련이 있었다. 안트베르펜은 한마디로 위대한 화가 루벤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루벤스는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며 위대한 그림을 많이 남겼고 죽어서 그 도시에 묻혔다. 그래서 안트베르펜 시민들은 대대로 자기들이 위대한 화가 루벤스의 정신을 공유하며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안트베르펜에는 아주 오래되고 웅장한 석조 건물들이 많았다. 비록 선술집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주정이 끊이지 않고 시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다구니를 치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안트베르펜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루벤스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실 안트베르펜 도시 전체에는 위대한 예술가 루벤스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곳의 모든 것, 하다못해 비좁은 골목길이며 바닥에 깔려있는 돌까지도 한때 루벤스가 그림자를 이끌고 그곳을 지나다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듯 했다. 루벤스가 잠들어 있는 이 도시는 여전히 그 한 사람을 통해 존재하고 있었다. 루벤스의 웅장한 대리석 무덤 주인은 언제나 고요했다. 오르간 소리가 울리고 성가대가 큰 소리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나 성모를 찬미하는 바다의 여왕이시여를 부를 때 외에는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성 자크 성당에 마련된 이 위대한 화가의 대리석 무덤보다 더 큰 비석을 가진 예술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루벤스가 없었다면 안트베르펜은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시장에서 소리치며 물건을 팔고 부둣가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평범한 도시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루벤스가 있었기에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성스러운 도시가 되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도시를 빛나게 해주었기에 그가 죽자 이 도시는 그의 이름을 찬미하고 있었다. 위대한 예술가가 사랑했던 곳이자 그가 잠들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안트베르펜이었다. 바로 이 안트베르펜에서 파트라슈는 자주 마음이 불편한 경험을 하곤 했다. 가끔씩 우유 배달을 끝낸 넬로는 건물들이 다닥다닥 지붕을 잇대고 있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었다. 넬로는 파트라슈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성당의 아치 모양을 한 어둠침침한 입구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밖에 혼자 남은 파트라슈는 대체 넬로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궁금하기에 짝이 없었다. 언제나 꼭 붙어 다니는 자기를 밖에 두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곳에 넬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파트라슈는 수레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복을 입은 문지기가 넬로를 가로막았기에 파트라슈는 넬로가 다시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파트라슈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단순히 넬로가 성당에 간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영리한 파트라슈는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안다스 영감님의 오두막이 있는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풍차방앗간 맞은편에 있는 작은 성당에 다녔다. 문제는 안트베르펜의 그 성당에서 나오는 넬로의 표정이 보통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성당에 들른 날 넬로의 표정은 넋을 잃은 듯 생각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 몹시 우울해 보였다. 그런 날은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도 또 집에 돌아가서도 조용히 공상에 빠져 있기가 일쑤였다. 저만의 세계에 빠져서 운하 너머의 저녁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넬로의 모습은 몹시 슬퍼 보였다. 대체 무엇 때문인지 파트라슈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린 소년이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었다. 파트라슈는 가끔 넬로가 그 성당에 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다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넬로는 시간만 나면 그 성당으로 향하곤 했다. 그러면 파트라슈는 성당 밖에서 넬로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팔다리를 쭉 펴서 몸을 길게 느려보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려 하품도 하면서 지루하게 넬로를 기다렸다. 이따금은 낑낑거리기도 했다. 어떤 때 넬로는 성당의 문이 닫힐 때쯤 밖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넬로는 파트라슈의 목을 껴안고 볼을 부비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파트라슈, 나는 그것들이 보고 싶어.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파트라슈는 넬로가 대체 무엇을 보고 싶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넬로가 말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파트라슈는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마침 성당의 문지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파트라슈는 용기를 내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넬로는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성당 천장에 그려진 성모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넋을 잃고 그림을 바라보는 넬로의 모습은 마치 천국을 바라보는 듯 행복해 보였다. 성가대 양편에는 커다란 그림 2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들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파트라슈는 비로소 넬로가 말한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넬로는 파트라슈가 성당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는 얼른 일어나서 파트라슈를 데리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넬로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천으로 가려진 그 그림 앞을 지날 때 넬로가 파트라슈에게 말했다. 저 그림들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슬퍼.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니 정말 너무해. 그분이 저 그림을 그릴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야.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날마다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셨을 텐데.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그림을 천으로 가려두었어. 저 아름다운 그림들을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둬두다가 부자들이 돈을 내면 천을 내리고 그림을 보여줘. 보통 때는 아무도 저 그림들에 관심이 없지 뭐야? 난 저 그림들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넬로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파트라슈였지만 그것만은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 두 그림,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돈은 넬로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 돈을 모은다는 건 성당의 종탑 높이만큼이나 아득한 일이었다. 평소에 버는 돈으로는 먹을 것을 사고 땔감을 마련하기에도 늘 부족했기에 넬로에게는 돈을 모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천으로 가려진 로벤스의 위대한 작품을 보고 싶다는 넬로의 소망은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그 그림을 볼 수 없다는 슬픔으로 인해 자주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있었다. 이른 새벽,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이 오래된 도시를 파트라슈와 함께 지나가는 넬로의 모습은 그저 우유를 배달하는 평범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넬로의 가슴 속에는 천국의 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로벤스가 있었다. 바람이 넬로의 얇은 옷 속으로 파고들고 머리카락을 날리게 하고 나막신을 신은 맨발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겨울날에도 천국의 꿈을 꾸는 이 소녀는 추운 줄도 배고픈 줄도 몰랐다. 넬로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성모 마리아의 아름답고 거룩한 얼굴과 마리아를 둘러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넬로는 날마다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느라 글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특별한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사실 넬로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림에 대해서만은 천재성을 타고난 아이였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넬로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파트라슈만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나 넬로와 함께 생활하는 파트라슈는 넬로가 이따금 길바닥이나 돌 위에 석필로 그리는 그림을 보았다. 그 그림들은 금방이라도 숨을 쉴 듯 생동감이 있었다. 파트라슈는 또한 넬로가 초라한 침대에서 작은 소리로 하느님께 자기 소망을 말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들었다. 파트라슈는 가끔 새벽 햇살이나 석양의 노을빛 속에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슬픈 표정을 짓는 넬로를 보았다. 때로는 넬로가 자신을 껴안고 흘리는 뜨거운 눈물도 보았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눈물이었다. 이제 예한다스 영감님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리에 누운 채 영감님은 넬로에게 말하곤 했다.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오두막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땅이라도 한 떼기 가지고 밥 걱정 없이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리라고 불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그뿐이란다. 그 마을에서는 땅을 가진 농부들을 소작인들이 나리라고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다. 젊은 시절 전쟁터를 떠돌다 상처만 안고 돌아온 예한다스 영감님. 한평생 남의 오두막에 새들어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 고생했던 영감님의 소망은 그렇게 소박하기 짝이 없었다. 죽음을 바라보는 영감님은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자신의 소망을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넬로는 할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의 소박한 소망과는 아주 다른 꿈이 있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초라한 오두막에 살면서 얼마 되지 않은 땅을 가진 농부가 되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리 소리를 듣는 것은 넬로의 꿈과 거리가 멀었다. 넬로의 가슴 속에서는 훌륭한 미술가 루벤스를 비롯해서 요르단스와 반 에이크 형제 등을 배출한 안트베르펜 땅의 정기가 스미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천재성이 넬로의 몸속에도 흐르고 있었다. 특히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에서나 또는 흐릿한 안개 너머로 아득해 보이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뾰족한 종탑을 바라볼 때면 넬로는 자기 몸 안에서 꿈틀대는 어떤 예술가적 정신을 느끼면서 할아버지와는 다른 자신의 미래를 꿈꾸곤 했다. 넬로는 가끔 파트라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우유를 배달하러 새벽 안개 속을 걸어갈 때라든가, 일을 끝내고 운하 가장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콸콸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을 때 넬로는 파트라슈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 조곤조곤 속삭이곤 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꿈이었다. 만약 병들어 누운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크게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안다스 영감님은 사람들이 그림 따위를 왜 그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려고 들렀던 선술집 벽에 붙어있던 성모 마리아의 그림마저도 영감님에게는 그저 물감을 칠한 종이 정도로만 보일 뿐이었으니까. 낱말풀이, 낫가리, 나달이 붙어있는 곡식을 그대로 쌓아놓은 더미. 루벤스,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 성모 승천,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육신을 가진 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 석필,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기구. 검은색이나 붉은색의 점토를 단단하게 연필처럼 만들어 통에 끼워 씀. 소작인,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사람. 수로, 배가 지나다니는 물길. 플랑드르 미술의 거장 루벤스. 루벤스는 1577년 독일 베스트팔렌의 지겐에서 태어나 1640년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세상을 떠난 위대한 화가입니다. 벨기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3살부터 8년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던 루벤스는 로마와 베네치아 및 파르마에서 고대와 16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모사했습니다. 또한 당대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이룩해놓은 미술혁명에도 자극을 받았죠. 이후 루벤스는 플랑드르 지방으로 돌아와 바로크 화풍을 정착시켰습니다. 안트베르펜 대성당을 위해서 그린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등 바로크 양식의 제단화들을 통해 루벤스는 플랑드르 미술의 가장 중요한 화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성 덕분에 루벤스는 궁정화가이면서도 부르고뉴 공국의 수도인 브리헤가 아니라 안트베르펜에서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요. 평생 순탄한 삶을 살며 화려하고 장대한 종교화와 초상화를 많이 남긴 루벤스는 서양 미술가들 가운데 여러 미술 기법들을 가장 잘 소화해내면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창조한 화가로 꼽힙니다.